호메르스의 일리아스. 현실이 다소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현실로부터 도피까지는 아니어도 좀 환기를 하고 싶을 때, 스스로 호연지기를 키우고 싶을 때, 스스로 각성하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일리아스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호메르스의 일리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메르스의 일리아스 그리고 오데세이아 하면 서양 문화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모든 고전 중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문학 작품인 거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서양 문화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꼭 읽지는 않는다 해도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 참 좋을성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작품이 인용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양 중에 교양하면 호메로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리아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리아스가 무슨 뜻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리아스의 뜻을 드리면 일리온의 노래 또는 일리오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일리온 또는 일리오스는 트로이를 말하지요. 모두가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을 다룬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 전체를 다룬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10년 정도 진행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중 마지막 50일 정도의 이야기이지요. 먼저 일리아스를 읽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와 호메르스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하면 교과서에서는 대개 에게 문명부터 나옵니다. 에게 문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즉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쯤 그리스 반드 아래쪽에 커다란 섬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유럽의 문명이 시작된 거지요.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근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에 먼저 이 두 개의 문명이 섞여 들어온 것이고 여기서부터 유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크레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바로 미노스 왕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을 미노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레타 문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화는 괴물 미노타우루스 이야기죠. 미궁에 갇혀 있는 미노타우루스를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 미궁을 빠져나오는 이야기 바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때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아테네가 그동안 미노타우루스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젊은이들이 해마다 미노타우루스에게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만큼 미노스 왕이 강력했고 아테네는 이때 약소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크레타 문명이 저물고 그 다음 문명이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이제 그리스 본토로 이 문명의 추가 옮겨가게 되지요. 왜 미케네 문명이냐고 부르냐면 이 그리스 반도에 수많은 작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미케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케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아가론 왕이지요.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100년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이 시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그리스 시대의 총사령관 맹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미케네 문명은 바로 청동기 문명이지요. 그래서 일리아스를 읽고 있으면 청동무기, 청동갑옷, 청동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대표되는 이 미케네 문명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뒤에 400년 정도의 시기를 암흑시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문명에 대한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도리아인이 내려와서 철기 문명이 내려오게 되면서 미케네 문명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에 암흑시대가 끝날 때쯤 그리스의 새로운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미케네 문명 때 있었던 이 트로이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글자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던 이 이야기를 암흑시대가 끝날 때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집대성해서 글로 썼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사시의 형식을 띠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시입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번역본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그리스어의 운율이라든가 아름다운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참 좋아하는 게 된 것은 천병희 교수님이 그리스어를 번역하신 건데 물론 우리가 완전히 맛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답게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시를 읽지는 않는데 이 시와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서사시라는 형식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메로스는 과연 실존 호메로스에 대하여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기는 합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들은 대부분 눈먼 사람으로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가지 설도 있습니다. 호메로스라는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어 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하지만 정설로는 호메로스라는 한 창조적인 개인이 만든 작품이다 라는 것이 요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암흑시대가 지나가고 호메로스가 나타나고 그리스의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뒤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금시대, 고전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호메로스 뒤에 한 200~300년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서 호메로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이 호메로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서사시가 왜 역사보다 더 우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고결하다.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주로 말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보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메로스는 이 보편성이 담긴 자신만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플롯을 최초로 사용한 문학 작품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리아스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시작과 끝이 있었던 전쟁이었는데도 호메로스는 전쟁 전체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호메로스는 한 부분만 선택해서 다루고 함선 목록을 비롯한 나머지 많은 일은 시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에피소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플롯을 사용해서 작품의 통일성을 높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성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한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신화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스를 읽기 위해서 트로이 전쟁에 얽힌 신화, 반드시 이 신화 내용을 알아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일단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게 된 과정부터 이 이야기를 알아야만 하지요. 테티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이든 인간이든 예쁜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도 당연히 아름다운 테티스를 보고 탐을 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탁이 있었냐면요. 테티스가 신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아버지보다 위대해질 거라는 겁니다. 제우스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를 물리치고 신의 왕이 된 신이기 때문에 이 신탁을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테티스를 인간과 결혼시키는데요. 이 테티스가 결혼한 인간의 이름이 바로 펠리우스입니다. 테티스와 인간 펠리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 바로 주인공 아킬레우스입니다. 이 책에서 아킬레우스를 펠리우스의 아들이라고 칭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펠리우스의 이름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와 펠리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초대가 되었는데 딱 한 신이 초대받지 못합니다.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입니다. 사실 결혼식에 어떻게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에리스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황금 사과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는 글귀를 써서 파티장에 던져 놓은 거지요. 자, 이러자 세 명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가지겠다고 다투게 됩니다. 바로 헤라,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아플로디테이지요. 이 세 여신은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하면서 제우스에게 이 사과를 누가 가져야겠는지를 평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야비할 만큼 아주 영리한 신입니다. 이 세 여신 중에서 하나를 자신이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였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부인이었고 아테네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었고 아프로디테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을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남이라는 트로이의 파리스에게 맡기게 되지요. 이때 파리스는 목동이었습니다. 파리스가 왜 트로이 왕자이면서 목동이 되었냐면 파리스가 태어났을 때 신탁이 이 아이가 트로이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린 건데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파리스에게 이 세 여신이 전부 다 어필을 합니다. 헤라는 파리스에게 네가 나를 선택하게 되면 부와 권력을 주겠다.
나는 신들의 여왕이니까.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죠. 아테네는 네가 나를 선택하게 해준다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명예를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네가 나를 만약에 선택해 준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제가 옛날부터 이 신화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떻게 여기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할 수가 있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남자들한테 이런 설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결과가 아프로디테를 고른다고 하지요. 파리스는 결국 예쁜 여자를 주겠다고 한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헤라와 아테네는 왕심을 품게 되었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주게 됩니다. 문제는 헬레네가 유부녀였다는 거지요.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거지요.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서 스파르타로 가서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은 미케네의 왕 아가론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형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자질을 하지요. 그러자 그리스 은하군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헬레네를 찾아오기 위해서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는데 바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신화를 보게 되면 도대체 여자 한 명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뒷이야기가 있죠.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스의 모든 남자들이 가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레네를 두고 이렇다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제비를 뽑자. 그 제비를 뽑는 사람이 헬레네와 결혼을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들을 구해주기로 하자. 싸우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헬레네를 아내로 맡게 된 사람이 바로 메넬오스고요.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여서 함께 싸우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파리스가 헬레네를 트로이로 납치를 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트로이는 지금의 튀르기에 있는 당시에 일리우스라고 불리우던 성이었고요. 프리아모스라고 하는 고귀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은 에게 근처에 있는 미케네를 비롯한 수많은 왕국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왕 정도는 아닌 겁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사실 다 왕입니다. 오디세우스도 왕이고요. 그런데 일리아스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리스 연합군 즉 영웅들을 부르냐면요. 아카이아족 또는 다나우스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스 쪽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스 연합군 쪽의 영웅의 대표는 누가 뭐라해도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신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리스 연합군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가장 잘 싸우는 가장 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이런 신탁을 받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영원한 명성을 누릴 것이지만 일찍 죽을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오래 살 것이지만 명예를 얻을 수가 없다. 아킬레우스는 명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 총대장인 미케네의 왕 아가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 그리고 꽤 많은 오디세우스 아킬레스 다음으로 용맹하다는
아이아스, 그리고 엄청난 무운을 보여준 디오메네스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트로이 측은 그리스 측에 비하면 인물이 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당백을 하고 있는 트로이 즉 영웅들 자신의 양 어깨에 트로이의 모든 운명을 걸고 있는 한 명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헥토르입니다. 헥토르는 사실 완성형 영웅이지요. 그 모든 면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용맹함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과 비범함,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도 있었고요. 책임감, 자신의 어깨에 이 트로이라는 성 자체가 자신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놓지 않고 있는 완성형 영웅입니다. 그냥 일당백이었죠. 그 위에 정말 골칫거리 파리스가 있습니다. 이 헥토르가 파리스를 대하는 걸 보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어떨 때는 너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만들었니?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동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동생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 한 명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영웅이 바로 아이네 아스인데요. 아이네 아스는 헥토르의 친척이기도 하면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여신의 아들인데요. 아이네스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아테네가 와서 구해줍니다. 이 아이네스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트로이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아이네스가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영웅 신화를 만들 때 이 아이네아스를 시조로 삼습니다. 이제 신들의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편을 들고 있는 양측 편의 신들은 당연히 트로이의 파리스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헤라와 아테네입니다. 헤라와 아테네가 정말 그리스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또 중요한 신으로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제이지요. 포세이돈은 사실 트로이의 예전 왕에게 좀 앙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돕습니다. 자, 그럼 트로이 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지만 전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트로이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아레스랑 아프로디테가 사실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희를 도와주는 거였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트로이 편에서는 태양의 신인 아폴론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두 신은 남매 관계였죠. 이 트로이가 굉장히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를 응원하는 신이 요령있게 됩니다. 사전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본격적으로 일리아스 읽는 법, 그리고 왜 이 작품이 위대한 작품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이 일단 좀 너무 두껍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읽기가 힘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 읽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읽으면 좋은지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리아스는 전체가 2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1부, 2부는 한 권, 두 권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나누어지는 장 또는 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부와 24부, 즉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왜 이 작품의 위대한 작품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리아스의 1부는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일부 아킬레스의 분노, 그러니까 일부를 딱 보면 아, 주인공은 아킬레스구나, 그리고 아킬레스의 분노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킬레우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플롯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 아킬레우스의 성장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중간에 보면 아킬레우스가 한참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게 되는지가 일부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 앞부분 맨 처음 시작은 좀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이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루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보통 이런 서사시는 노래하소서 여신이요, 무사신을 이야기하는데요, 뮤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여신들에게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에 보절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같은 편인 그리스 편인 수많은 아카이오족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바로 아가론 왕입니다. 이 뒤에 아가론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트레우스 아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아트레우스가 자주 이야기도 저주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기는 합니다. 아가론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부록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에 두 가지 커다란 비극적인 가문이 있는데요. 하나의 가문이 바로 아가돈 가문, 아트레우스 가문이고요. 또 하나의 가문이 바로 오이디푸스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킬레우스가 분노하게 될까요? 지금 시점은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9년 동안 트로이랑만 계속 전쟁을 한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뭘 먹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 약탈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그리스인들은요, 약탈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들인데 다른 지역에 가지고 해적이랑 비슷하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고 나면 수많은 전리품들을 공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이게 바로 그들의 명예입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가장 큰 전리품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귀한 전리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약탈을 한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누가 차지하게 됐냐면 당연히 총대장인 아가론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인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아킬레우스가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가론이 차지한 여인이 아폴론 신전에서 아폴론 신을 모시는 사제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와서 내가 몸값을 많이 줄 테니 제발 내 딸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론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가서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저놈들을 혼내주세요라고 하자 아폴론 신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 진영의 아폴론 신의 화살을 쏘아 보내는데요. 이게 바로 역병의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인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죽게 생긴 거지요. 병에 걸려서 막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서 칼라스라고 하는 신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면 왕에게 갑니다. 그 여인을 돌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론이 어쩔 수 없는데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아킬레우스 네가 차지한 브리세우스 그 여인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그 여인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합니다. 이제 누가 화가 나겠죠?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 나의 전리품을 차지하다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명예를 더럽힌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나 이제 이 전쟁에서 빠질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게다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빨리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싸워. 이러면서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테티스를 찾아가서 막 울어요. 나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테티스 여신은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스군이 지게 해주세요라고 제우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테티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부터 트로이 편에서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트로이를 이기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제우스는 사실상 어떤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2부로 가게 되면 제우스가 싸움을 시켜가지고 그리스 군대를 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군대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싸울 마음이 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가론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론이 이길 수 있겠는데, 아킬레우스 필요 없겠는데 이러면서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함선 목록이라든가 군대를 쭉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긴데 이런 건 사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지역에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어보실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3부는 좀 재밌으니까 꼭 읽어볼만 합니다. 3부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결투 부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다 누구 때문에 싸운 거냐?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와 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스가 내가 헬레네의 남편이 메넬라우스와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이 헬레네를 차지하고 우리 이 전쟁 그만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서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파리스가 여기서 너무너무 찌질합니다. 사실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이기게 되는 과정에서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딱 감싸가지고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빼내옵니다. 이 신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개입을 하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재밌는데 결국은 파리스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맹약이 깨지고 전쟁을 결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4부, 5부는 전쟁을 계속해서 묘사하게 됩니다. 사건 아가론의 열병 이런 건 좀 지루합니다. 아가론이 막 군대를 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5부는 디오메네스의 무훈, 디오메네스라는 장군에게 아테네가 힘을 줘 가지고 마치 상산의 조자룡처럼 트로이 군을 막 베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좀 지루하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은 6부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만남입니다. 헥토르가 전쟁 중에 잠깐 성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와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보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읽으면 막 이렇게 눈물도 나옵니다. 어머니가 헥토르를 불러가지고 내가 신에게 제사를 지낼 테니까 포도주 한 잔만 마시고 가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헥토르가 어머니 제가 이 전쟁을 끝나기 전에 포도주를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책임감, 내가 겪어내고 있는 이 감당해야 하는 이 무게감을 한 명이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 어린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헥토르가 어머니와 아내에게 시켜서 아테네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아테네는 제물을 받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문명 앞에서 신들의 장난 앞에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헥토르가 자신의 책임을 어깨에 지고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영웅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전쟁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신들의 개입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약간 신들이 이렇게 저울을 놓고요.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우세했다가 또 트로이군이 우세했다가 이것을 보면서 구경을 하면서 신들이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들이 빠지기도 하고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제우스가 신들을 간섭 못하게 하기도 하고 번개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장면들은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조금 잔인하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도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는 누구고 무슨 일이 있었고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고 그런데 여기서 하데세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챕터를 건너뛰셔도 좋을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은 16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여기까지 계속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인공인데 반 이상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너무나 그리스 측이 밀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설득을 하러 가기도 하는데 아킬레우스가 나 안 간다. 나 그런 대우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그리스가 밀리니까 아킬레우스가 정말 친한 친구 시종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거의 연인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파트로클로스에게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나가서 마치 아킬레우스처럼 보이게 싸우면 그리스인들이 좀 힘이 나지 않겠는가.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옷을 입고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신들이 계획한 운명입니다. 결국 파트로클로스가 잘 싸우다가 헥토르와 싸우게 되거든요. 너무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다가 헥토르의 칼에 결국 죽고 맙니다. 헥토르는 엄청난 공을 세우면서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고 그가 입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정말 커다랗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전체가 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인데요. 첫 번째 분노는 감히 나의 명예를 더럽혀 감히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 나를 무시해 이런 분노였다면 이제는 나의 친구가 죽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막 엉엉 울면서 애처럼 막 울면서 이 분노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복수를 하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부 무구지작입니다. 페티스가 헤파이토스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갑옷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누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이 방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몇 겹으로 만들거든요. 네, 청동 무기니까 청동으로 만든 무기지만 이제 안에 금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어떤 문양으로 장식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방패에 넣었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설을 읽다가 이게 바로 이 문화적인 정체성 그리고 문화의 호메르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신이 만든 이 무구를 입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19부부터는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9부는 아가론과 화해하는 19부 아가멤논과의 화해하는 아킬레우스, 여기에서 아킬레우스는 그동안 내가 전쟁을 나가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대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약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킬레우스의 성장 스토리를 본다면 개인적인 원한에서 또 대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복수심이 불타는 약간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거의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0권, 20부 신들의 전투와 21부 강변에서의 전투는 정말 20부 무쌍을 찍습니다. 20부, 21부에서는 신들도 총출동합니다. 자기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전쟁의 신이 둘이잖아요. 아테네와 아레스가 있는데 둘 다 전쟁의 신인데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일리아스를 읽으면 아테네가 이깁니다. 아테네가 좀 더 수준이 높은 이제 전쟁의 신이니까요. 신들도 싸우고 21부에서는 아킬레우스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강이 시체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신이 열받아 가지고 아킬레우스를 공격하는 장면도 있지요. 22부 헥토르의 죽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그런 챕터가 됩니다. 아킬레우스가 결국은 헥토르에게 원수를 갚아야 하니까 헥토르를 죽이겠다고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트로이 사람들이 헥토르에게 아킬레우스와 맞서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 헥토르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이기 때문에 결국 아킬레우스와 맞서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아킬레우스를 직접 마주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헥토르가 성을 3번이나 뛰면서 도망을 다니고 아킬레우스가 추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입체적으로 묘사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인공 헥토르 이러면 너무 용감하고 또 고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겁이 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이 모든 인간의 정말 솔직한 입체적인 감정을 그대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끝은 아니니까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서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저승 세계에서 잘 살게 되려면 장례를 잘 치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죽은 다음에 시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너무나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헥토르의 시신을 절대로 처리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잔인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차에 토르의 시체를 묻고 막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헥토르의 시신을 훼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였죠. 헥토르를 죽여서 복수를 했지만 원수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해소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굉장히 생뚱맞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23부 파트로클루스를 위한 장례 경기라는 챕터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한을 풀듯이 파트로클루스의 장례식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운동 경기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올림픽 같은 느낌을 하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느껴졌냐면 약간의 해소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면서 자신의 한을 풀고 친구의 복수를 하게 되면 이 분노가 사라질까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러도 여전히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트로클루스를 기리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를 기리는데 이때 자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 재산들을 다 걸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달리기도 하고 전차 경주도 하고 창 던지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면서 이런 경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쭉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약간의 승화의 중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분노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내 몫의 전리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였죠. 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분노는 나의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분노였지요. 내 친구를 죽인 자를 죽여서 복수를 했는데 그래도 이 분노가 해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 과정인 거죠. 이 승화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리품들을 다 풀면서 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으로 함께하면서 나의 전우를 기리는 그런 운동 경기를 통한 장래가히 그리스인들에게 어느 정도 해소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마치고 또 좀 이상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장례 경기를 하고 났는데 자기 것을 많이 나누어주고 났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막 돌아다니면서 분풀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이 헥토르를 고귀한 토르를 가엽게 여겨서 헥토르의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신들이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24부의 몸값을 주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았다.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를 직접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이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게요. 전쟁 중인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상대편의 가장 강력한 장수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나라의 기둥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이지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시신을 달라고 빌려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물론 이 책에서는 이 신들이 용기를 주고 뭐 도와줍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엄청나게 고귀한 일입니다. 이 프리아모스 왕은 이 아들을 죽인 이 살인마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무릎을 잡고 그의 손을 내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분노로 가득 찬 아킬레우스가 약간 당황을 하게 됩니다. 프리아모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아버지를 떠올려봐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나는 원래 고귀한 사람이었고 신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지금 나의 자식들은 네가 다 죽였다. 내가 가장 아끼는 헥토르도 네가 그렇게 죽였다. 우리 성은 언제 함락될지 모르고 운명이고 나는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너의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겠느냐.
너의 아버지도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겠느냐며 이야기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때 아킬레우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그 살인기와 같았던 아킬레우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아킬레우스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공감의 감정이고 연민의 감정입니다. 이 프리아모스 왕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킬레우스가 엉엉 울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같이 엉엉 우는데 아킬레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울고 동시에 자신의 친구인 파트로클루스를 떠올리면서 웁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자신의 아들인 헥토르를 떠올리면서 웁니다. 둘이 같이 그렇게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킬레우스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를 감히 무시해? 나의 명예를 더럽혀? 나는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 억울해서 어떡하지? 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지만 그리스 편에 섰지만 나의 친구가 죽었어. 내 친구를 죽인 그자에게 복수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고 그의 시신을 훼손을 해봐도 이게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요. 나만 이런 운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적이었던 이 프리아모스 고귀한 왕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자신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것은 그리고 이러한 일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이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모두는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죽였잖아.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의 성장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보편성과 연민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살인귀와 같았던 아킬레우스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 또는 인간성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책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고 인간의 전쟁이기도 한데 사실상 신들은 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불멸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신들과 다르고 좀 위대하다는 점은 저는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들은 불멸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킬레우스는 프리모스 왕을 보면서 그의 고결함을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프리모스 왕도 아킬레우스의 당당함에 놀라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공감하고 서로 적이고 원수였지만 서로를 공감하고 아킬레우스는 손수 헥토르의 시신을 염해서 프리모스 왕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프리아모스 왕은 잘 대접해서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요. 프리아모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시신을 무사히 가지고 트로이로 돌아오게 돼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대장정 일리아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토르의 장례를 치렀다. 이게 끝이에요. 이 뒤에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멸망하는 호메로스의 위대한 이야기, 트로이 목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고귀한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성장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사실 트로이 전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건 호메로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호메로스가 자신이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인간의 보편성, 인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체의식을 말하고자 자신의 플롯을 짜서 쓴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위대하다, 서양 정신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리아스를 읽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들의 장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운명은 얼마나 하찮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 안에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하는 반항하는 인간, 시지프 운명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년 전의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인 인물들에 대한 묘사,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들도 너무나 개성이 강하잖아요. 인간과 신들의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범람을 하는데 그 속에서 유영하는 약간은 사치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인간의 보편성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전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리아스는 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시입니다. 우리가 좀 읽기 쉽게 번역이 잘 되긴 했지만 이 문장 전부 다 시적 언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읽을 데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넘쳐나고요. 또 뭐 하나를 묘사할 때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기 때문에 읽고 있으면 그 화려함에 약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한데 또 이러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그 챕터만 읽어보셔도 일리아스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동안 현실에서 벗어나 신들의 세계에서 살게 해준 일리아스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